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을 받은 상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내일 서울 서초동에서 다시 열립니다. 온라인에서 참가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광화문 집회와 새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범국민투쟁본부 대표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범한 집회 참가자들을 깎아내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첫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논란입니다. 대규모 석탄재가 무너져 내린 부산 산사태 사고는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토사 유출이 빈번했던 곳이어서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가 또 충격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8차 사건은 윤모 씨가 범인으로 붙잡혀 2010년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춘재는 이 8차 사건도 내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씨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입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재는 경찰과의 대면 조사에서 14건의 살인과 성범죄 30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을 시작한 이후 당초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범행을 자백했고 그림을 그려가며 자세히 진술했다며 해당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0건 중 그동안은 8차 사건만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화성 사건으로 분류된 10건 모두 이춘재가 저지른 게 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9건을 화성 사건으로 본 만큼 추가로 5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모두가 생사람을 잡은 셈인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8차 사건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14살 박모양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52살 여성이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7차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다른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는 집안에서 발견됐고 속옷이나 스타킹으로 결박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것으로 추정되는 채모를 발견했고 성분 분석 결과 다량의 티타늄과 염화칼슘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듬해 7월 당시 22살이었던 농기구 수리공 윤모 씨를 체포합니다. 조사 끝에 윤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8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진범이 잡힌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춘재 대신 옥살이를 했을 수도 있는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수차례 나는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재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주연 기자가 윤 씨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화성 8차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1989년 7월 유력 용의자로 22살 윤모 씨를 붙잡은 경찰은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법원도 윤 씨의 자백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이후 징역 20년형을 감형받습니다.
만기 출소일은 2010년 5월. 하지만 출소 8개월여를 앞둔 2009년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사건 초기 자백과 달리 수감 시절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3년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피살자 오빠와는 친구 사이였지만 여동생은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어 하소연할 것도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다면 올해 53살인 윤 씨는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춘재의 진술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되십니다. 윤 씨의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보상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청와대 근처로 향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밤을 꼬박 새고 지금까지도 청와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달 말까지 노숙을 하며 밤샘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사공성근 기자가 이 노숙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청와대 앞 노숙 집회. 현재 시각이 낮 11시를 조금 넘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청와대 쪽 방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 앞까지 이어지는 왕복 4차선 도로에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밤샘 노숙 집회가 열린 장소는 청와대 경계선에서 100m 조금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이 쳐놓은 질서유지선 바로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돗자리를 깔아놓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밤 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합니다. 잠도 몇 시간 못 잤죠. 참가자들은 파란 옷을 입은 봉사자들이 나눠주는 생수와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조국 장관의 구속을 요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침 식사도 역시 미리 사온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로 끼니를 해결했고 물을 끓이려고 전기포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왔다는 이 여성 참가자는 밤샘 노숙 집회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평소 먹는 약까지 잔뜩 챙겨왔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 신고를 이달 말까지 해놨다고 밝혔는데요. 이 쌀쌀해진 밤 공기를 막으려고 몸에 두를 수 있는 모프와 이렇게 바닥에 냉기를 막아주는 돗자리 수천 장도 준비해놨습니다. 수백 명이 한 데서 노숙을 하면서 곳곳에 치우지 않은 쓰레기도 보였습니다. 원래 2개 차선만 점거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전체 차로를 막고 집회를 이어가면서 주변 차량 통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불법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론성 국립과장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제3차 해산 명령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들어 2개 차선을 비워주면서 강제 해산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밤샘 집회는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사람을 동원한 집회.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5천만 국민이 4,950만이 일어나면 그 힘에 의하여 문재인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 선동과 공동 폭행 교사 혐의입니다. 청와대로 진격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내란을 선동한 발언을 했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로 진격할까요 등의 발언을 했고 어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면서 폭력을 교사했던 겁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정 목사와 집회단체 대표 고발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선동을 해도 되는 이런 극도의 사회 문란 유도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광화문 집회는 동원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국당 지도부는 정쟁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낮춰서 말하자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집회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의 집회를 상식과 정의의 물결로 자평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신 그런 집회였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국민주권선언의 날이었다며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심판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집회를 동원 집회라 폄훼하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자기 편을 들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보는 집권 여당의 저급한 인식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본인의 퇴진 집회가 열리면 광화문에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국 파면을 넘어서 정권 퇴진으로 불이 옮겨붙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민심에 응답하십시오. 한국당은 침묵하던 중도 우파 시민이 움직이고 있다며 휴일을 이용한 추가 장외 집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대한민국이 광화문과 서초동 둘로 쪼개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100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언급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가까워지도록 조국 사태로 갈라진 민심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임기의 전환점을 앞둔 지금 지지 세력에 갇혀 반대 세력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야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절차 해지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해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했는데 이번에도 전경련을 적폐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잘한다고 답한 비율은 2년 만에 3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론 분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두고 참모진들의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주 토요일 서초동 집회 모습입니다. 이곳에 내일 저녁 조국 장관 지지 집회가 또 열립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를 본 조 장관 지지자들은 새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수호 촛불 집회. 당시 20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던 주최 측은 내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내일 상경을 독려하는 안내문입니다. 대절한 버스에 탑승하려면 3만 5천 원을 내야 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보수 측 집회와의 세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참가자들이 자녀 동반을 유도하려고 아이디어를 낸 걸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30곳이 넘는 곳에서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집회 장소 규모도 2배로 늘렸습니다. 서초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니은자 모양의 2개 차로만 사용했던 지난주와 달리 내일은 4방향 모두 스크린을 설치해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우리 공화당 등 보수 측도 서초경찰서 앞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자유한국당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서초동 집회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발적 집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당 지도부는 내일 아예 서울을 떠나 태풍 피해 지역을 둘러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서초동 촛불 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집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를 동원된 집회로 규정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아예 서울을 떠나 강원도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촛불 집회에서 당 깃발을 들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지역 당원이 집회 참가자를 모집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공원 논란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SNS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서초동에 집결하자는 공지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과 전북, 대전 충남과 충북, 대구 경북과 경남 등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빌려 서초동으로 함께 이동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이건 뭐 정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내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예. 네,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까요? 예. 실제 상황입니다. 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1980년대 이런 방송 종종 나왔었죠. 네. 2019년 대한민국에서도 실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수와 진보의 테러 없는 전쟁입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 이후에 오늘도 양쪽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렇습니다. 서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저는 대통령 도대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서 교도소까지 쓰다 말입니까?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서초동 집회도 역시 총력을 다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보수층이 대결집을 하면서 이제 숫자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박근혜 정부 당시 숫자 싸움에서 밀려 권력을 뺏겼다는 피해의식이 있죠. 반대로 진보 진영도 여기서 밀리면 권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서초동 집회에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예방 집회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대변인을 통해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포기입니다. 문 의장의 우려에도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극한 갈등을 풀 수 있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한 명뿐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수사와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망가진 우리 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망가진 우리 조국 여러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예, 트러블 메이커로 정했습니다. 네, 요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 최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갈등이 있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김 차장에게 질책을 받던 외교관이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욕 특파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녹취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김현종 실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서 외교관을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책을 심하게 질책을 했죠. 심하게 질책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김 차장이 외교관 무릎을 꿇게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무릎을 꿇게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달 뉴욕에서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실무진의 실수로 김 차장이 배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 차장이 이를 질책하자 당시 의전 담당이던 A 서기관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릎을 꿇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은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A 서기관이 갑자기 무릎을 꿇어서
김 차장도 당황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정진석 의원이네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김 차장과 강 장관의 갈등설을 처음 제기한 것도 정진석 의원입니다. 당시에 정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그 외교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후임 장관으로 김현정이 올까 봐. 끝없는 구설로 인해 대한민국 외교 자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네, 다음엔 성공적인 외교 소식으로 김 차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의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 때문에 자주 입에 오른 검찰청사 포토라인.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공개 소환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사 현관 바닥에 있던 포토라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온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공적 인물의 소환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찰이 오늘부터 공개 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을 위해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은 청사 1층 현관에서 정 교수의 소환 모습을 담으려고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여권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망신주기라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자, 문제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해도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첫 출근길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가족 수사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했지만 검찰개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공개 소환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조 장관 자신의 턱 밑까지 다가오자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 방식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조 장관은 자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 소환이 불가피합니다. 조 장관과 여권은 연일 포토라인 인권 침해 문제로 검찰을 겨냥해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공개 소환 전면 폐지의 첫 수혜자는 조 장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8시간 만에 귀가를 했었지요. 그런데 검찰이 제기한 여러 의혹 중에 바로 이 대목에서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이었는지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까지 검찰 조사를 잘 받던 정경심 교수가 갑자기 건강 이상을 호소했던 건 점심 식사 이후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던 시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PC에 저장된 동양대 총장상 위조 증거와 주변 관계자 진술 내용 등을 본 뒤부터 갑자기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증거가 제시되자 정 교수 측이 방어 전략을 짜기 위해 일부러 조사를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교수에 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일단은 귀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는 귀가하기 위해 청사를 떠나기 전 신문 조서에도 날이 나지 않아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는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휴식 시간을 포함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는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파악한 뒤 전략을 다시 짜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과 상의해 추가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처음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대학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되더라도 상관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거나 허위로 봉사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버릴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조민 씨는 가족이 모두 언론의 사냥감이 됐다며 좀 잔인한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인터뷰를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기 귀가한 정경심 교수. 오늘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밝혔는데 15년 전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딸 조민 씨도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조민 씨는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게 맞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검찰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정 교수가 과거 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조국 장관도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전화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부인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그뿐입니다. 정 교수도 오늘 변호인을 통해 2004년 영국 유학 중 흉기 강도를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6살 때는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SNS에 글을 비공개로 쓴 사실이 드러나며 일각에선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놓고 의구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몸이 좋지 않다며 오후 5시쯤 귀가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서도 읽지 않고 떠났는데요. 그러면 어제 있었던 조사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걸까요?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귀가 전에 조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함께 보시죠. 3시간 30분 넘게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7시간 넘게 자신이 진술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장시간 조서를 열람한 양 전 원장은 자,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찰 조사 내용이 모두 적혀 있는데 조사가 끝난 피의자들은 이 조서를 읽으면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구두를 긋고 다시 쓸 수도 있는데요. 확인을 마친 뒤엔 종이를 접어서 다음 장에 걸쳐서 지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서가 100장이면 100장 모두 찍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피의자들도 정교수처럼 조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귀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 교수가 날인을 한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모두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조사의 효력, 추후 조사에서 정 교수가 날인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에서 연예인들이 경찰총장이라고 부른 윤모 총경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수석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통한 윤모 총경. 검찰이 오늘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받고 있던 경찰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건넨 수천만 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이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윤 총경이 주식을 받은 회사는 훗날 조 장관 일가 가족펀드 운영사가 최대 주주가 되는 WFM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 영향력을 수사무마에 활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국회 경찰청 국감에선 윤 총경에 대한 경찰의 수사 부실을 질타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총장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게 봐주기 아닙니까? 저희가 법에 따라 가지고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클럽 버닝썬 의혹의 최초 고발자 김상교 씨가 조금 전 보신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측근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던 김상교 씨가 강남경찰서에서 작성한 1차 신문조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자필로 마약 의혹을 진술한 내용만 빠져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 기재한 67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경찰관들이 다 싸해졌고 이런 은폐 정황의 뒷배로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을 지목한 김 씨는 지난 3월 윤 총경과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사람에게서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경찰 실세이다. 청와대 민정실에 있었고 한교 너도 이제 조용히 가자 이런 식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회유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를 최초 폭행자로 몰아서 제2의 국정농단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돈이 YG 쪽에 엮여 있고 이것은 이제 제2의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밝혀내야 되고 끌어나가야 된다. 이 판을 키워야 된다. 반면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김 씨가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20분 정도 만났을 뿐이라며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경찰 부실 수사 증거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오촌 조카에 이어 동생의 신병까지 검찰이 확보하면 이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조국 장관만 남게 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운동학원을 상대로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 씨의 혐의에 배임과 배임 수재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장관 오촌 조카에 이어 조 장관 일가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조 장관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습니다. 그 당시엔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신병까지 확보하면 다음 수순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가 13곳으로 늘면서 정부는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병 농가가 몰린 파주에 홍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돼지 500여 마리가 살처분된 지 일주일이 지난 농가입니다. 인적은 찾아볼 수 없고 방역에 사용됐던 생석회 포대만 나뒹굽니다. 파주 지역의 양동이들은 다 초상집이죠. 다 침통하죠. 돼지를 살처분한 뒤 묻은 매몰지입니다. 파란 천으로 덮여 있는데요. 주변에는 철조망으로 높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냄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동료랑 난리인데 뭐 회원을 누가 무슨 좀 계속 썩으니까 알고 있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놓으면 누가 좋아해요. 옷을 넣어놓으면 옷에서 냄새가 돼요.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된 사례는 13건. 이틀 새 파주와 김포에서만 4곳이 추가 확진되자 정부는 2곳의 돼지 6만 마리를 살처분하거나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수매와 살처분이 시작됐지만 속도가 더딥니다. 전화로 신청 의사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응하고 있지 않대요. 일부 농장주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양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폐업 보상 같은 거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가운데 인천 백령도에서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국방부는 감염 차단을 위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 지역에서 헬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4명이 매몰된 부산 산사태 사고, 이틀째 수습 끝에 나머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에도 토사 유출이 잦았는데 안전관리는 전무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틀째 수색 끝에 3번째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오후 늦게 4번째 매몰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00명의 인력과 중장비들이 투입됐지만 흘러내린 토사의 양이 워낙 많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곳곳에선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며 2차 붕괴도 우려됩니다. 사고가 난 야산은 1980년대 군부대 조성을 위해 주변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대거 묻었습니다. 주민들은 30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토사 유출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34년이 먹었는데 토사가 시커먼 게 이게 내려와갖고 그때 당시에도 저 밑에 가고 가정집이 막 그냥 물이 침투돼갖고. 하지만 정작 부산시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산림청이 공개한 산사태 위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겁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급경사시 제 위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매립된 석탄재가 사고를 키운 건 아닌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산시는 정밀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주말을 앞둔 이곳 명동거리의 풍경은 평소보다도 조금 들떠 보입니다. 지금은 공기가 무척 선선한데요. 이제부터는 낮에도 반소매 옷차림 슬슬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내일부터는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보다 약 5도가량 떨어져 아침에도 쌀쌀하겠고 낮에도 중부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러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 북부에는 최고 60mm, 영동 남부는 10에서 40,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수증기로 안개가 여전합니다. 남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 중부에는 1k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낮에도 20도를 밑돌면서 싸늘한 지역이 많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옷차림 잘하셔서 체온 조절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내일은 다시 서초동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두 동강난 집회는 수싸움으로 번지고 상대를 향해 돈 없는 구호를 몰아치기도 합니다. 한바탕 집회가 끝난 후 증오만 남아선 안 되겠죠. 상대를 인정하는 존중의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